청년의 시각으로 정치를 해석해보는 청년정치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천 중구 강화 옹진 예비 후보입니다.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너무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동학 예비후보가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기후 얘기했잖아요. 기후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드디어 바다에 입수를 하셨더라고요. 네. 일단 우리 그 영상 한번 같이 보고 네. 계속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돼 있을 텐데 그 영상을 일단 보고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예비후보입니다. 인천 중구 강화 옹진에 출마했습니다. 기후정치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이곳은 영종도 해안가입니다. 기후위협은 빙하를 빠른 속도로 녹이고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가 사는 도시를 파괴합니다. 우리 인천은 런던이나 뉴욕보다 더 위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천의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기후위기를 잘 아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당장 대응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면 이동학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아이들의 미래를 물에 잡히는 가수는 아니 언제 찍으신 거예요? 저기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요. 네. 좀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몇 도에 들어가신 겁니까? 그날 체감이 아마 영하였을 거예요. 근데 수온은 아마 저렇게 지금 과학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아마 썼던 것 같은데. 네. 들어가자마자 몸이 얼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큰일 날 뻔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그 다음 날 날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15도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 날은. 세상에 이게 뭐냐 너무 좀 슬프다. 그래서 근데 저런 기획을 한다는 게 되게 창발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생각을 좀 하셨어요? 일단은 1월 10일 날 정도에 인천에 있는 그 극지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우리 국책기관인데 거기에서 극지연구소가 인천에 있어요. 예, 인천에 있어요. 극지연구소가. 송도에 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할지를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이걸 뽑은 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전 세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앞으로 예측치가 2050년도가 되면 3.4cm, 3.6cm가 평균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근데 센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고작 3, 4cm 갖고 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cm만 올라가도 우리가 여름이든 태풍이나 이 해일 오고 여러 가지 이 자연 현상 자체가 훨씬 더 가팔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3.6cm라고 하는 건데 인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평균보다 0.4cm가 높아서 4cm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연안 도시들은 피해가 굉장히 클 거예요. 많이 아시다시피 인천에는 공항도 있고 그다음에 연안 도시들에 굉장히 멋진 도시들이 많잖아요.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부어서 아주 아름다운 도시들을 우리가 해안가에 많이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미래가 굉장히 절박하다. 그걸 좀 표현하기 위해서 바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이나 뉴욕보다 사실은 인천이 훨씬 가장 먼저 위험해진다 이런 위기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치에서는 지금 이 얘기할 틈이 없다. 당장에 정책이 너무 심각해서. 근데 어떠세요? 정치인들 아까 댓글 보니까 와, 이 영하의 날씨에 참 대단하십니다. 정장 입고 바다에 이 겨울에 대단하십니다. 그것도 신당 민심동행 당원 가입 이분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참신하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동학 입수 환영 이렇게 이동학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저희 편의점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일단 실천하는 정치인을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상 뜨자마자 진짜 너무 저도 참 재밌게 봐서 물론 심각한 문제지만 이걸 너무 잘 풀어내셔서 당연히 좋아요랑 구독을 제가 바로 눌렀고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후 위기 저도 이제 이름을 제가 신인구로 제가 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인구라고 불러주세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 재앙의 문제 그리고 뭐 좀 안보 위기나 여러 가지 공화의 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 네 가지의
정치의 위기를 관통하는 것은 정치의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금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다룰 수조차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째깍째깍. 그래서 정말 이 위기가 다가오는 속도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느끼는 인식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해결이 안 되니 거기에 대해서 참 저도 더 깊이 고민해보고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처럼 네. 더 행동하는 네. 그런 정치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최근에는 행동하는 정치인들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로 이제 국회를 기반으로 방송국을 기반으로 뜨뜻한 정치. 예, 말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많이 봤는데 저렇게 직접 정말 딱 실감하게 되는 현장을 보니까 이분은 신인규 변호사님 응원하는 분 같은데 이동학님 공천 꼭 받아서 국회 입성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나플나플님은 웃었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이번 설에 사과를 잘 못 먹었잖아요. 너무 그렇죠. 비싸서 예. 이 사과도 사실은 작황이 안 좋은 게 기후하고 네. 연관이 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우리 사과도 못 먹는 나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10,000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유통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작황이 안 좋아져서 날씨만 조금만 안 좋아져도 바로 그냥 이 작황에 연결이 돼 버리니까 이걸 농업을 짓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 실제적으로 이 하루하루 계속 매년 느껴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는 식량 생산의 위기 같은 것들도 올 수 있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이게 거대한 항공모함이 좌쪽으로 가든 우쪽으로 가든 사실은 그걸 계산해서 미리 핸들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서서히 거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그래도 정치가 이러한 것들을 좀 내다보고 어차피 이거를 정치가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맡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좀 멀리 내다보고 하는 정치도 우리 정치에서 어느 한 영역을 딱 역할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참 많은 분들께서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기후 위기, 또 제가 말씀드린 아까 뭐 인구 위기 이런 것들이 단기 성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긴 시각과 관점에서 하나하나를 단계적으로 해결을 해야 우리의 공멸을 막을 수 있는 건데 그럼 이거 결국 정치가 아까 풀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정치도 너무 크잖아요. 그럼 저는 그 중에서 좁혀서 정당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계속 개혁을 외치는 이유가 정치 제도 뭐 너무 많거든요. 근데 국민들께서 거기까지 다 신경 쓰실 만큼의 여유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당의 문제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뭐 각자의 정당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정당의 원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운영 원리는 거기에 저는 목소리 많이 내는 정치인들이 나오고 또 서로 진영은 다르더라도 힘을 또 모아서라도 각 정당을 압박하고 정당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정치가 토론을 하면 참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도 자기가 쉽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이걸 가지고 반영해서 정치가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대한 이 문제들도요 대부분 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이게 미래를 다 본 거잖아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초고령화가 2025년에 온다. 노인 1000만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미 20년 전, 40년 전에 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럼 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면 훨씬 더 공력이 적게 들어가거나 갈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켜켜이 쌓아두고 계속 뒤로 밀어두고 다른 쟁점에 몰두해가지고 그 문제만 다루다 보면 결국에는 파고가 오면 국민들 피해가 오게 되는 거죠. 진짜 답답한 거예요. 정치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사실은 해법을 찾아서 요소요소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뭐 신문지면에 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래서 늘려야 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인구 위기가 왜 왔겠어요? 이런 뭐 경쟁 사회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사실 정당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럽의 정치들은 이런 것들을 놓고 어떻게 할 건가 정책 논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담론을 바꾸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운동권 청산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가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점을 정확하게 긁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이 참 난감하고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저도 하나만 좀 보태면 정치에서 논의를 할 때 우리가 정치인들은
어쨌든 방향을 제시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발굴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그 강론적인 거에 매달려서 논의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론에 매달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어그로 끝나 그러잖아요. 네네. 어그로성 정치로 가게 되면은 타협의 여지도 없어지고 그냥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만 주목받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냥 언론에 한 줄 나가고 끝. 그 다음에 더 논의를 이어갈 수가 없어서 네. 저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방향성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방향이 맞다 그러면 네. 그 강론들은 좀 전문가에게 맡겨서 좀 집행이 될 수 있는 좀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요즘 정치에서는 논의가 아예 없거나 논의를 하면은 너무 디테일을 가지고 여기서 막 숫자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건 실무 단계에서 그냥 정해버리면 되는 문제거든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면 돼요. 오히려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예, 근데 예. 지금은 이 논의 구조 자체도 저는 너무 엉뚱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문제를 발굴한 사람들은 아, 왜 나는 문제 발굴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놀고 있냐 또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논쟁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일단 담론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입틀박 정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R&D 예산 이렇게 예. 들어오니까 말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뭐 어제 의사들도 뭐 그런 일을 겪었다고 뭐 이러저런 보도가 나오는데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인 그 공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동학 후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그 결론이 납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발표가 한번 날 때 아 우리 지역 나겠지 이렇게 네. 기대를 했었는데 안 났어요. 근데 네. 한 주 밀렸겠지라고 생각해서 어제 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기에도 또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예, 어제 한밤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지 않을까 혹은 오늘 아니면 뭐 내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네. 갖고 있고 예. 저는 어쨌든 이 지역에서 어려운 지역이지만 네. 이동학으로 후보를 정하게 되면 네. 본선에서 이건 격전지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예.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제 경선을 하게 될지 경선을 하는 거죠, 어차피 하는 건가요? 경선을 아니면 단수 공천? 단수 공천을 주면 좋죠. 많은 분들 또 받으신 분도 계시던데. 제가 친절을 아니, 근데 하겠습니다. 단수 네. 공천 받은 분들도 꽤 되잖아요. 꽤 돼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래서 거기 예비 후보들이 많은가 보다. 예비 후보들이 한 4분 정도 저 포함해서 이렇게 예, 계셔가지고 뭐 4명이 다 이 경선을 하게 될지 아니면 네. 3명이 경선할지 2명이 경선할지 1명이 단수를 받게 될지는 네.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동학 최고위원님의 그 컨텐츠는 저는 뭐 단연 현재 거의 뭐 탑이다라고 저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분이 진짜 국회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아, 이게, 아니, 이게 뭐 시험 국민의힘 출신의 사람들. 아니, 뭐 컨텐츠로 아니 저는 딴 게 아니라 뭐 제가 네. 뭐 이동학 최고위원님 뭐 성품이나 딴 건 제가 잘 모르겠고 네. 다 모르겠고 네. 컨텐츠만으로는 네. 넘버 원이신데 네. 이거 너무 바깥에만 놔두기가 좀 네. 아쉽습니다, 진짜로.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축구할 때 보면 운동장에서 와 축구 진짜 잘한다. 근데 네. 이 친구 입단 테스트 보면 입단 테스트에는 또 맞지 않아. 그래갖고 떨어져. 볼은 진짜 잘 차는데. 그러니까 시험 보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너무 재밌다. 어려워. 최송화님께서 인심동행. 인심동행 신인규 금쪽이님 화이팅 이렇게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인심동행이 아니라 신인규 변호사고 민심동행입니다. 근데 이런 댓글 재밌어요. 아, 좋습니다. 그 신인구라고 꼭 불러주세요. 예, 살짝 틀려주시는 센스 이런 거 매우 좋다. 사실 뭐 얼굴 붉히고 화내고 그렇게 막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치의 내용을 서로 설득력 있게 그리고 쉽게 풀어서 중학교 3학년 정도 우리 기사 쓸 때 그렇게 배우거든요. 중3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기사를 쉽게 써라. 이런 훈련을 이제 받으면 기사가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막 어렵고 복잡한 것을 쉽게 풀어서 바다로 들어가서 바로 기후가 얼마나 심각한지 위기를 보여주신 그 한 번씩들 다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야 공천 과정 진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 쭉 펼쳐보니까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거의 뭐 전쟁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국민의힘도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바로 당사 앞에 와가지고 항의 시위하는 장면들이 이제 신문에 많이 포착이 돼 있습니다. 자, 우선 뭐 한동훈 위원장이 한 그 공천은 상당히 조용한 공천이다. 자본이 별로 없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잘하고 있다라는 언론지상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조용한 공천이면 그게 과연 좋은 공천인가를 한 번 더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공천을 할 텐데 그 후보들 쭉 우리가 리스트업을 해서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거나 정권이 잘못 갈
다고 판단했을 때 목소리를 낼 만한 후보자들이 보이는가? 네. 아직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용하다라는 의미가 이게 조용히 죽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당의 생명력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 생명력이 있으면은 작용과 반작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수와 소수의 교체 가능성까지 있어야 더 건강한 정당이 되는 건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가 완성됐다라고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당화의 연장선 속에서 그냥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공천 아니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제 눈에는 적어도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았다. 그렇게 감히 좀 평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동학 네.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전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어쨌든 조용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뒤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당근과 채찍이 있다. 여당에서 이제 공천을 할 때는 왜냐하면 이제 당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줄 자리가 많아. 갈 자리도 많고, 예, 그러면 국회의원보다 연봉 높은 자리도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사실 티도 잘 안 나. 예, 뭐 문제 제기 뭐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빠질 일도 없어요. 별로 그런 일자리로 이제 가게 되면 이건 다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연봉 많이 주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당근책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잘 통하지 않으면 채찍이 있는 거잖아요. 네. 검찰 캐비넷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또 그거를 야당을 어떻게 보면 제어하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네. 결국은 지금 조용한 공천이라고 하는 게 반발이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바로 숙이게 되고 이러한 측면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네. 근데 반발이 있겠습니까? 아니 뭐 이제 반발하다가 뭐 많은 정도겠지만은 네. 전 하도 이제 조용한 공천 이래가지고 네, 네. 아 이분들이 고시 공부 오래 해가지고 독서실 많이 다녀가지고 독서실에서는 숨소리도 잘 내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약간 무슨 고시총 공천 아니냐. 너무 조용해 지금. 네. 고시 공부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분들이요 결국에는 관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런 힘 있는 사람들한테 좀 순종적인 네. 그런 태세들이 많거든요. 특히 또 이번에 검사들 많이 들어가고 또 기존의 국회의원들도 국민의힘 출신들은 관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조용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동학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여당의 프리미엄 네. 줄 수 있는 게 많고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정리하기에는 좋은 여건이다. 네. 그리고 게다가 당내에서 쓴소리 하던 사람들 다 나가버렸어요. 네. 정당이 생명력이 없다고 사망선고 내리고 다 나가버렸거든요. 예. 근데 뭘 더 거안에서 생명력을 논합니까? 생명력이 없는데. 생명력이 없는데 본선 경쟁력은? 뭐 본선 경쟁력은 이제 저는 그런 거죠.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는 일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 아닙니까? 네. 상대평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삼지대가 늘 잘해야 된다고 제가 늘 목소리를 외친 건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냥 뭐 민주당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구도적으로 유리하게는 치러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번 총선은 정권에 대한 평가, 엄중한 심판, 응징 저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말 미래가 암울을 떠면 암담해지는 거예요. 암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어쨌든 지금 조용한 공천은 하고 있어서 보수 언론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만 최근에 조금 그 잡음이 생기고 있고 이 잡음이 이제 뒤로 갈수록 고차방정 시기에 직면할수록 파열음은 국민의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어요. 네. 민주당에 지금 제가 꼴찌랍니다. 형님 꼴찌 나왔습니다. 예, 지금 꼴찌 논쟁이 한창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제가 내부 취재해 보면 다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 안 나오면 꼴찌 나오는 거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그런 분들이 꼴찌가 나왔냐, 이거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워낙 계파가 다양하니까. 자, 우선 이 점은 어떻게, 예비후보 좀 어려워요? 이제 공천, 네. 예, 말하기 힘든가? 제가 얘기할까요? 아니, 제가 얘기해요? 아니, 할만 해야지. 예, 그렇지, 이런 기계, 이런 거 중요해. 네. 예. 아니, 이제 평가라고 하는 게 그게 제가 2015년도에 혁신위원회, 김상곤 혁신위원회 때 이 평가 제도를 만든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워낙 자의적인 느낌이 많이 나니까 이거를 이제 시스템화 하자라고 해가지고 선출직 평가위원회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어떤 이 좀 뭐 레벨업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의회에서의 활동과 지역에서의 활동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의 활동은 뭐 출석률이라든가 법안 발의라든가 뭐 다른 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지역은 뭐 지지율이라든가 뭐 이 사람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데 네. 저는 지금 이제 난리가 난 부분이 왜 그러냐면 내용적으로는 다 잘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혹은 누군가 제3자가 보기에 인식 체계에서 공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거는 팩트와 인식 체계는 전혀 다른 상태로 돌아가요. 이미지. 네, 네. 이미지가 중요해요. 네. 공정하다라는 이미지. 근데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뭐 워딩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사가 나왔잖아요. 예. 네, 그랬던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게 뭐 오보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단독으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심야에 뭐 네. 무슨 밀실 뭐 만났다. 네. 뭐 이제 저는 밀실에서 비선, 밀실 막 이런 얘기가 언제든지 나왔죠. 밀실에서 만날 수 있는 건 정치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밀실에서 만나지 단어가 않습니까? 보통 밀실에서 많이 만나죠. 아니 따로 만나지 조용히. 네, 근데 그건 그냥 팩트로 할 수 있는 근데 거라고 공천에 영향을 보여지거든요. 주면 안 되죠. 근데 네. 인식 네. 차원에서 네. 이게 기사가 밀실에서 뭐 무슨 뭐 다른 사람들과 만났다 뭐 이런 게 이제 나가게 되는 순간 이게 이제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팩트 차원과 이미지가 이 결합이 딱 되면서 완전히 이제 다른 측면으로 그러니까 공정성이 약간 훼손되는 측면으로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네. 이게 반발이 불을 보도 뻔하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네. 근데 사실 국민들이 가장 좋지 않게 이제 저희도 뭐 현장에 민심 투어를 가보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싸우지 말아라. 정치인들 왜 이렇게 자꾸 싸우냐. 싸우지 말고 단결해서 화합해서 정치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우리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참 이 공천 논란 볼 때마다 네. 뭐 오늘은 이제 민주당 주제니까 민주당 이야기만 하겠습니다만은 시스템 공천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투명하다, 과정도 있다, 그리고 공정하다 이 얘기를 늘 하셨는데 지금 이 공천을 둘러싼 이 사단은 조금은 그 파열음이 꽤 크거든요. 네. 그럼 과연 그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 혹시 잘못 설계된 건 아닌가? 내지는 잘못 작동되는 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저는 질문들은 끊임없이 나온다. 결국 공관위원장이라는 분은 결국 뭐 당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관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을 네.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은 가만 보면은 심판이 축구 경기장에 들어와서 네. 볼 들고 뛰는 거예요. 심판이. 그럼 안 되잖아요. 공관위원장 심판이고 네. 휘슬만 잘 불면 되는 건데 네. 공을 들고 뛰어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뭐 밀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천이라는 게 결국에는 선의의 경쟁, 당내 사람들끼리 경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쟁으로 가고 있다. 이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상론의 공천은 뭐냐? 저야말로 정말 그 시스템 공천이란 말 쓰고 싶은데 민주당 때문에 못 쓰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체계적 공천으로 하시죠 그러면. 그럴까요? 체계적 시스템 공천 하겠는데 사전의 기준을 명백하게 줘야 돼요. 사전에. 근데 지금은 공관위원장 들어와서 총선기획단을 해서 기준을 늦게 만들다 보니까 사전의 기준이 전혀 없어요. 아니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전의 기준은 있고 지금 만들어진 그 기준표는 2015년 그러니까 김상곤 혁신위 때 만들어진 내용이고 그 내용은 보면 굉장히 세부안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공개해도 되냐 그랬더니 그건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 표를 보면 뭐 평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서 그 내용을 다 종합을 하면 이게 몇 점이 나올까? 이거는 사실 미리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있죠. 근데 그 인위적 기준이나 조작이 불가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위적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지금 승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승복이 없다는 얘기는 기준은 있지만 네. 그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반영된다라는 믿음이 사라진 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저는 사전 기준을 투명하게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공천을 상시적으로 저는 관리하고 평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준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네. 거기에 따른 뭐 포인트가 쌓이든 뭐가 쌓이든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 공정한 보상 체계를 과정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안 돼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액티브 시스템이나 CRM을 통해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남겨놓는 시스템으로 이제는 평가를 이제 민심동에서 이렇게 하려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는 좀 다원주의적인 평가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결국에는 점수만 가지고서 다 한다면은 또 기계적 공천이 되기 때문에 뭐 후보 경쟁력이나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는 그런 다원주의적인 다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좀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정도, 요 정도가 좀 현실적인 이상 아닌데 어쨌든 민주당은 기준까지는 만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작동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이 공천 사단의 지금 중심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참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늘 총선 앞두고 뭐 거의 매번 반복되는 노래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제는 좀 정상적인 정당에서의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나갈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좀 이거 듭니다. 저기 이동학 그 최고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승복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승복하고 당신 여기서 이 동네로 옮겨. 물론 이제 오늘 아침 라디오 보니까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 뭐 그 지역에 새로 가려고 했더니 지역 당원들이 반발이 심해서 당신 못 오게 하고. 못 오게 하고 사무실 얻는데도 오래 걸려서 일단 설득 작업부터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조혜진 의원만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당의 명령으로 가라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 반발을 누그러뜨리지 못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 반발을 하고 승복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승복을 못 하겠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당의 아까 어떤 DNA의 차이입니까? 아니면은 뭐 그런 지점도 있죠. 네, 그러니까 나눠서 제가 설명을 네, 드리면 네. DNA 차원에서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실에 있는 걸 바꾸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보다. 네. 그리고 인재 영입도 인재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도 과거에 어쨌든 정권에 맞서 싸웠던 분들, 막 이런 쟁쟁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목숨을 걸고 감옥 갈 각오 하고 막 맞습니다. 이렇게 싸웠던 분들이고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관료하시고 관료 출신 네. 공무원 하시다가 혹은 뭐 이게 이제 영입돼 가지고 말 잘 듣는 어떤 그런 분들을 하다 보니까 반발이나 파열음 같은 것들이 민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해요. 네. 이런 게 작용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당근과 채찍도 여당 측면에서는 프리미엄이 있을 거고 야당은 또 그렇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파열음이 났던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식 차원. 네, 그래서 때마침 오비락처럼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같이 결부돼서 나타난 것들. 근데 저는 차제에 크게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건 선의의 기대면 좋죠. 자기가 물러날 때를 알고 정치인이 이쯤 되면은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오히려 더 능력 있는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 이를테면 지난번에 공관위원장을 하셨던 원혜영 의원 같은 분 한 5번 정도 하시고 아주 모범 후배들- 케이스. 네. 딱 물러나고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하면서 아니 근데 그런 네. 분들이 있잖아요. 우상호 의원도 그랬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김민기 의원도 네. 그렇고 뭐 그래서 저는 물러나면 이런 거를 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 제가 이거 해명을 해드려야 네. 되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국민의힘 현역보다 민주당 현역이 훨씬 불출마 많이 했다. 선당우사 차원에서 불출마도 많이 하고 7, 8명인가 네네. 훨씬 많이 하고 그리고 그 후배들한테 길을 터줬다. 그런데 평가는 586 운동권 나쁘다. 막 잘한 건 보도가 안 돼. 잘한 건 보도가 안 되고 맨 나쁜 것만 보도하고 네. 이런 불만도 있더라고요. 저는 정당들이 네. 이제 어쨌든 재생산을 계속 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은퇴하면 사실상 인간이냐 원숭이냐 이런 농담도 있을 정도. 정치인이 아니면 원숭이로 돌아간다는 이 비하성 논리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정치를 열심히 하셨고 은퇴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정치 학교 같은 거 민주당에서 잘 갖고 있고 국민의힘도 잘 갖고 있고 각 정당마다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지혜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퇴로를 좀 기본적으로 영역을 좀 보장해주고 그러면 내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깡패들 논리에서 쓰는 논리인데 아킬레스건 끊겨가지고 내가 그냥 은퇴당하는 이러한 이제 지금 상황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네. 되게 모욕적으로 10% 막 발표하고 20%막 얘기되고 막 이러면서 아니 결과적으로 근데 자기들이 아우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우팅하는데 발표하는 나중에 건 경선 이제 결과 나오면 사실은 그게 다 그렇구나. 드러나게 되어 예, 있어서 예. 실제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인간의 심리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네. 예우받고 싶고 다 그런 건데 그러한 테러를 거기까지를 좀 잘 만든다면 오히려 내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센데 내가 여기 이쯤에서 물러나 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지? 내가 요즘 당원들 교육하고 새로운 어떤 정치의 교육
교육 이 정치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들이 좀 열리게 되면 그런 걸 좀 선순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건 지금 뒤에 건 안 되어 있고 지금 일단 앞에 단계 정도까지밖에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좀 차제에는 좀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여당이니까 뭐 여기저기 이제 그 돌려막기가 가능한 이런 차원이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지난 그 총선에서 많이 당선이 됐고 너무 많이 또 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해가지고 또 지방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안 맞아. 여기는 수요 공급이 너무 잘 맞는 지금. 여기는 수요 공급 그러니까 안 저희 맞고. 이 24평 아파트를 치면은 4명 살다가 네. 한 10명 된 거예요. 10명 된 거예요. 네. 여기는 침대 막 놔야 되거든요. 여기는 5명 사는데 30평인데 지금 100평으로 이사 간 거예요. 딱 그 상황이에요. 딱 그 상황이다. 네. 아, 너무 쉽다. 네. 그리고 여기는 까불면 또 때려. 까불면 딱밤이 바로 날라. 룸도 많은데 근데 가뜩이나 또 말 잘 들어. 조용히 그냥. 예. 아니 지금 반찬 투정 안 합니다. 반찬 투정 안 한다. 예. 서신일님이 신동 콤비 너무 좋다. 제가 이름 딱 지어줬어요. 신동 콤비. 신동이네. 정치 신동. 아 우리 정치 신동들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